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사 곽영남입니다. 이번 120회 시험을 치르시면서 3교시로 이제 왔습니다. 오전에 2시간 시험을 치르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가는 시험인데 제 기억으로는 문제를 1, 2교시에 그럭저럭 풀만 했을 때는 3교시에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잘 써서 1, 2교시에 비해서 더 점수를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와 집에 갈까 점심을 먹고 갈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의 시험을 어렵게 풀었을 때는 3교시가 지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요. 이거 열심히 해봐야 오늘 가망성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120회 시험을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친밀하고 접근하기 좋았던 그 3교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문제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무슨 답을 써야 될지 감이 잡힐 겁니다. 3교시의 문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나온 문제가 건축물 화재 시 연기 제어 목적, 연기 제어 기법 및 연기의 이동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한 설비를 시작할 때 먼저 연기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될 것이고 거동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기를 제어하며 또 제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입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걸 알아야 내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듯이 연기에 대한 그 제어의 목적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동 형태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사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학습했던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기술을 할 때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화재 시의 인명 피해 대부분은 연기라는 사실 그리고 연기는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또 인명 안전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기 확산의 주요 원인을 이렇게 개요란에다가 연돌력과 화열에 의한 부력 그리고 열 팽창, 바람, 공조설비, 피스톤 효과 등 5가지 또는 6가지를 먼저 개요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시한 내용을 강론으로 풀어가면 되겠죠. 이 문제는 95회와 이제 120회 나왔는데, 15회 차를 두고, 25회 차네요. 두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꼭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제한설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가미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겠죠. 연기 제어 목적은 먼저 일단은 화재가 발생한 거실에서 연기를 배출을 해줘야 또 인명이 이제 피해를 방지하겠죠. 또한 피난로 및 피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급기다. 그러니까 피난 활동을 돕는 거죠. 피난할 때 신선한 공기가 주어지고 오염된 공기는 빼내는 이런 작용을 해줘야 피난로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대요 소활동을 위한 연기 제어인데요. 이건 소활동 설비입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도 소방대가 계속 소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동 형태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연돌 효과를 보겠습니다. 연돌 효과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 차이에 의한 실내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것인데 화재가 발생한다면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가 더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돌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부층에서 발생한 연기는 수직의 상승 기류에 의해서 더 빠른 연기 확산이 이루어지겠죠. 이 수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델타 P 압력차는 3460에 T 아웃분의 1 T 인분의 1인데 실외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 차가 되겠죠. 여기에
중성대로부터 건물 상부까지 높이를 곱한 값이죠. 그럼 온도차가 클수록 연도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중성대 상부의 높이가 클수록 압력차가 크겠습니다. 압력차가 큰 만큼 연돌 효과가 크겠죠. 두 번째는 부력입니다. 부력은 주위에 있는 유체에 의해서 어떤 물체나 유체에 작용하는 상승력입니다. 마치 고무공을 물에 담갔을 때 튀어 오르듯이 상대적 밀도 차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 부력에 의한 연기가 상부로 올라가고 실상부의 천장에 굴절되고 그리고 수평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동을 실링 젯 플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부력에 의한 연기가 이동이 있겠습니다. 또한 열팽창. 화재가 발생하면 가스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더워진 가스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에 의한 열팽창으로서 주로 화재 초기에 연기 유동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 바람입니다. 바람은 뭐 층이 높을수록 더 바람은 세겠죠. 화재실이 열려 있거나 또는 화재로 인해서 파손된 유리창에 바람이 들어 침투하게 됩니다. 실제 빌딩풍도 초고층 건축물의 상부층에서 바람은 엄청나죠.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건축이나 이런 구조적인 차원에서 뭐 벨트 트러스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있죠. 이 바람에서 연기는 순식간에 실내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압력 계수와 풍속의 제곱의 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또 외부의 공기 밀도, 그래서 풍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다면 저층부보다는 이제 고층부가 훨씬 더 바람에 의한 연기 유동이 심하겠습니다. 자, 공조설비는 업무 빌딩이든지 좀 일정 규모 이상은 다 공조설비가 들어가 있죠. 요즘은 공동주택도 내부에 세대 환기 시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공기에 대한 어떤 이런 공기 질에 대한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질까지 좌우할 정도로 공기 순환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제 빨리 연기가 공기 조화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기 감지는 되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덕트를 통해서 연기가 전파가 됩니다. 또는 VAV 시스템 온도가 상승하면 이거를 실내 냉방을 위해서 송풍량이 막 증대됩니다. 그럼 신선한 공기가 더 공급되겠죠. 그러면 화재의 이 경우에는 연기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겠고요. 이럴 때는 반드시 화재 감지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조화 설비는 정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피스톤 효과입니다. 피스톤 효과는 승강기가 상하로 이동할 때 상층부로 올라갈 때는 상부에는 이제 가압이 형성되죠. 그러면 연기가 그쪽으로 더 전파될 것이고 또 공기가 더 실내로 가면서 연기가 더 좀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하부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연기가 빨아 올라오겠죠. 물론 하강할 때는 이제 반대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피스톤 효과에 의해서 또 연기가 유동한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역사 내에 이제 공기가 빠르게 전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다 피스톤 효과죠. 그럼 이제 이런 연기를 제어해야 될 텐데, 거의 이건 제어 기법은 일반화된 겁니다. 뭐, 배강이 구가측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암기법을 이렇게 외우는데, 이건 거의 같은 거예요. 이건 똑같이 쓰더라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단순하지만 안 쓰면 점수에서 빠지겠죠. 자, 똑같이 희석. 피난이나 소활동에 지장이 없는 연기 농도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배연, 축적된 연기를 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층이 스모크 레이에서 클리어 레이로 청결층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배연을 해야 됩니다. 그 효과적인 배연을 위해서는 충분한 깊이의 연기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간 연기층 상부에서 최상부에서 연기를 배출합니다. 배연하는 방법도 자연력 이용해서 배연창이나 스모크 해치, 기계력을 이용해 가지고 거실의 급배기 재현을 실시합니다.
다음엔 차연이 되겠습니다. 차연. 차연은 차이를 두는 거죠. 무슨 차이를 두느냐. 청정고기를 피난 시에 안전구역을 가압하는 거죠. 안전구역이 어디예요? 복도. 그리고 복도를 거쳐서 부속실, 또 특별 피난 계단, 그리고 5개로 나가게 될 때 차수가 올라갈수록 더 안전해야 되겠죠. 국내에는 부속실 가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축연, 대공간에서 천장에 연기를 가두어서 거주 지역까지 연기가 강하지 않도록 가둬두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일정 시간만 가능하겠죠. 결국은 연기를 빼내야 될 거고요. 자, 방연, 연기를 일정 시간의 공간에 가두고 또 연기를 축연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방화 구획, 제형 구획 등으로 구획하고 가압, 또 칸막이로 구획하고요. 수직벽으로 구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획을 통한 방연을 또 이루고요. 또 연기층 강화를 방지를 위해서 배연구를 최상부에 설치하고 급기구를 하부에 설치한다. 그래야 피난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자세를 낮추고 피난할 때 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지 또 오염된 공기 빠져나가고요. 축연 방식의 상부에 설치하는 스모크 해치가 또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기 유동은 어떤 건축적 요소와 또는 설비의 공조 설비와 또 소방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원활한 연기 배출이 이루어진다. 또 안전지구로의 연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기 가압을 실시해야 되고, 압력차는 온도차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해서 연기 온도,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연기의 유동이 크지 않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NFPA 92A 보면요, 연기 유동의 원인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굴뚝 효과, 화재에 의한 온도 상승, 부력과 열 팽창에 의한 효과, 그리고 기후 조건, 바람, 외기 온도, 또 공조 설비 영향으로 연기 유동이 있다라고 NFPA는 있습니다. 뭐 저희와 흡사하죠. 자, 이렇게 1번을 넘어가고 2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오. 화재안전 기준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렇게 문제화해서 이렇게 나올 줄은 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고 비록 전기적 요소지만 알고 가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뭐 문제화 되진 않았습니다. 자주 되진 않았지만은 한번 문제화 되면 또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으로 또 되겠습니다. 자,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의 정전, 단선 및 단락 등의 발생했을 때 외부전원 공급 없이 소방시설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죠. 그래서 종류에는 자가발전,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 수전 설비가 있다.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자가발전기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의 건물의 경우에 자가발전기를 대체하고 화재 초기에 상용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요란에 비상전원 종류 써주고 왜 사용하게 되는지 문제의 취지를 한번 짚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 구체적으로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경우와 특별고압, 고압으로 수전한 경우를 적으라고 했어요. 이건 법규적인 문제죠. 그럼 화재안전 기준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고 인입구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이제 건축법상 방화 구획형으로 설치하게 되고요. 또 5개 개방형, 큐비클형 이렇게 각각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내용을 쓰고 이제 결론란에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은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보편 타당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내가 학습하고 써보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문제화 시켜서 암기하고 서버화 시키지 않았다면 쓰기는 어려운데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방화구익형은 전용의 방화구익 내 설치하고 소방휴로 배선 일반 휴로 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익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이제 일반 휴로 배선을 15cm 이상 떨어져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일반 휴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소방휴로에 전원을 공급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고요. 5교 개방형을 보겠습니다. 5교 개방형은 건물의 5교나 또는 건물의 옥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수전 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고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자. 뭐 같은 내용이네요.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의한 화재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2호에서 1항 2호에서 5호까지 같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위치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큐비클형. 수전 설비를 전기실 내부에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큐비클. 철제 큰 함이죠. 이게 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전용으로 설치하고 또 공용을 할 수도 있고, 외함은 두께 2.3mm 이상의 강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계급을 설치할 때는 갑종방음이나 을종방음을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외함에 노출할 때는 이러한 것들 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함에다가 표시등, 전선의 인입구, 인출구, 환기장치, 전압계, 전류계, 계기용 전환 스위치에 대해서는 노출에 설치할 수 있다.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고요. 또 외함도 고정하고 인입구, 인출구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환기장치를 설치해서 내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또 자연 환기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용 큐비클을 설치할 때는 소방 휴로와 일반 휴로를 불연재료로 구입해라. 여기 사용하는 배선이나 배선용 기기들이 불연재료로 구입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겠죠. 그 밖의 사항들은 제1항에 나온 것 2호에서 5호까지 적용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결론사항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일부 적용할 수 있으나 수전설비의 그 선로상 또는 뭐 이렇게 굴착 관계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비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겠죠. 또 한국전력공사 개통상의 문제라는 사고에는 이 안전한 전원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발전 설비나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비상전원 확보에는 더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냈는데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비록 이렇지만 우리가 비상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상전원 수전 설비를 사용해도 되는 건축물 조건을 갖췄어도 자가 발전 설비를 더해서 또 안전성을 높여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결론란에 쓸 때 이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가 발전 설비를 하는 것이 또는 ESS 전기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걸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별표 1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회로도 보시면 이 내용 그렇습니다. 소방 부하로 들어오는 것이 이 CB3가 서킷 브레이커가 그 차단 용량보다는 더 소방 부하가 높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메인 차단기는 일반 부하에 있는 서킷 브레이커보다는 더 오랫동안 차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공용의 전용 전력용 변압기에서는 이렇게 소방 부하와 일반 부하가 나눠졌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차단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차단 용량도 더 높도록 일반 부하보다 이렇게 결선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씩 그려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장유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나온 관한 규정에서 장유영향 평가의 정의, 업무 절차, 장유영향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각각 문제를 냈어요. 자꾸 이제 법규 문제를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 평가하기가 좋죠? 다 쓰면 좋은 점수고, 하나 쓰면 3분의 1이고, 좀 이해하고 논리적 기술보다는 이거를 암기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과거에 나오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문제를 냈을 때는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골랐을 땐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암기 테스트 하느냐, 또 뭐, 일회성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접할 때는 왜 장외 영향 평가를 쓰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느냐. 이거는 소방 기술사를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또는 이거를 함께 연구하는 사람이나 이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나 결론에는 장외 영향 평가서가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논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외 영향 평가를 보겠습니다.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 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해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벌써 여기에서 느낌이 오죠? 사업장 외부로 이 화학공장 같은 데서 자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불산이 누출됐다든지 또는 뭐 염화수소가 누출됐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반인에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별될 만한 게 PSM이죠. 공정안전관리제도인데 이 PSM은 상대적으로는 뭐 근로자들이나 작업장, 사업장 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 물론 외부에도 관계가 있지만 주안점이 그거라면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가지고 수준을 결정하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리고 또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환경부 장관. PSM은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관할 부처가 달라요.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치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뭐 이런 내용들 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시설의 입지 등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이 여부 장치의 안전한 설계 및 설비 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하는지 이 여부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승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업무 처리 절차는 이렇게 장외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고 또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에 또 보완 조정이 필요했으면 또 다시 작성 통보를 하고 설치해서 검토 결과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또 통보하죠. 그래서 수시 점검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거를 요약을 하면 단계별로 이렇게 됩니다. 1단계는 먼저 평가서를 작성하죠. 누가?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자, 2단계로 계획서를 검토해요. 이건 안전원에서 계획서를 검토하죠. 3단계 평가서 적합 여부 및 위험도를 이제 안전원에 통보를 합니다. 안전원에 통보를 합니다. 또 평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검사 기관이 가동해보고 또 그 전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실제 가동했을 때는 위험이 파급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검사를 하는 거죠. 마치 뭐죠? 전기에서는 수전 받기 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 검사를 하죠. 뭐 소방에서도 뭐 각종 뭐 도어팬 테스트라든지 또 TAB 실시하죠. 마찬가지예요. 가동률을 검사해요. 5단계는 평가서 이행을 이제 점검하는 거죠. 실제 가동을 하고 계속 장외 영향 평가서에 제출한 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계속 이행 점검하게 돼요. 이게 단계별로 절차인데요. 이게 내용입니다. 장외 영향 평가서를 작성할 때
작성 방법에 대한 거죠. 먼저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크게 기본 평가 정보, 장외 평가 정보, 타 법률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이 제1수준, 2수준을 나눠서 이 수준에 맞도록 해야 되겠죠. 적합하도록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내용은 이렇고요. 그냥 참조하시고요. 자, 작성 절차 이렇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유해한 화학물질별 소량 기준에 따라 두 가지 형태 보셨죠? 1수준, 2수준 작성해서 1수준은 간입니다. 간이. 그리고 2수준은 표준. 2수준으로 갈 수 해야겠죠? 평가서 작성 시작해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시설인지 보고요. 장외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유해 화학물질 기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 맞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소량 기준의 1수준이면 간이로 하고 2수준에 이르렀을 때 표준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 및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기업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고요. 증설했을 경우에 또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PSM 공정안전관리는 화학 공정 중에서 독성으로 노출되거나 화재 폭발에 의해서 작업자나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특히 이제 뭐 작업자 위주죠. 그다음에 장애평가 제도는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 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공장 등의 사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PSM을 준수하고 또 사업장 외적으로는 장외 영향 평가 제도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둘 다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자주 출제된다고 볼 수 없지만 또 PSM과 비교해서 장외 평가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항상 가져갈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은 알고 계시고 PSM과 이제 비교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4번 소화펌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 판정 방법,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101회, 112회, 120회 이렇게 나왔죠. 그 이전에 나왔었습니다. 공동현상이 이제 펌프의 현상 중에 서징, 수격작용, 공동현상 등이 있죠. 수격작용이나 뭐 서징 부분, 사실 그 부분은 소방에서 일반 설비에 비하면 소방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현재 수격방지기라든지 뭐 서징의 일시적인 현상들은 화재가 발생하고 한 20분 정도 또는 뭐 고층 건축물은 40, 60분이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서징 공동현상입니다. 공동현상이 흡입측에 발생하면 송수 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현상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공동현상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제 알아야 될 거고요. 공동현상 먼저 뭐 개념은 펌프 흡입측 배관 내 압력이 포화 증기압 이하에 되고 물이 증발해서 기포가 생긴 현상이다. 압력이 낮을수록 저온에서도 액체는 기화가 된다. 자, 보시면 상표용도죠.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근데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낮아졌을 때 액체가 기체로 발생해요. 그러면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로 송수가 잘 이루어지죠. 그러나 기체는 압축성 유체예요. 원활하게 에어가 차기 때문에 송수가 잘 안 됩니다. 소화수가. 같은 온도에서는 또 뭐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뭐 기체로 갈 수 있겠죠. 상표용도를 참조하시고요. 물의 증발 원인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으로 돼서 이제 기화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또 기화가 되겠죠. 원시식 펌프 흡입축 부분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형성되거나 또 흡입축의 좁은 유로 흡입축이 마찰이 심해져요. 그럼 포압, 증기압 이하로 압력이 저하됐을 때 물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발하면 기포가 발생하죠. 자, 판정 기준 MPSH 유효 흡입수도인데 필요 흡입수도와 유효 흡입수가 되겠죠. 유효 흡입수도 곡선 유량이 클수록 떨어지고요. 유량이 점점 커지면 필요 흡입수가 커지죠. 그래서 펌프 사용 범위는 이 부분입니다. B금치 부분인데 MPSH AV가 MPSH RE보다 컸을 때 발생하지 않고 두 개가 같으면 발생 한계가 되겠죠. 또 AV보다 MPSH RE가 더 크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MPSH의 감소 또는 큰 MPSH RE 필요 흡입수도가 있을 때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판정 기준 또는 발생 한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기포가 펌프 토출점에서 터져서 충격 소음 진동이 있고요. 압력에 발생하면 펌프가 효율이 저하되고 충격이 심하면 임펠러가 손상되겠죠. 방지 대책, 풋밸브를 설치해가지고 수존의 역류를 방지하고 또 물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죠. 또는 펌프보다 수온이 낮으면 반드시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서 흡입배관 내에 물이 없어진 걸 방지해야 될 거고요. MPSH AV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압력, 수조 압력을 크게 하고요. 흡입 양정, 또 마찰 손실을 작게 하고요. 유속을 낮추는 겁니다. 또한 MPSH RE를 작게 하는데요. 펌프 모델 선정할 때 RE가 결정되죠. 필요 흡입수도 그리고 양흡입 펌프를 사용해서 MPSH RE를 작게 하는 겁니다. 이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참조하시고 화재안전기준상의 공동현상 방지 대책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심 레주설 설치하죠.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는 모든 펌프마다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라. 또한 흡입식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 외에 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해라. 이렇게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소화약제 저장 용기 등의 설치 장소에 관한 기준을 서술하고 각 항목마다 근거를 설명하시오. 근거를 설명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은 이제 뭐 공부를 하신 분들 뭐 대부분이 알고 있죠. 이제 암기법으로도 외원 직방표 3채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그거를 쓰면 점수가 절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거를 제시해, 근거.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그 저장 용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 구역으로 가스 약재를 방사하는 위치에 있는 게 좋겠죠. 국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또한 화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나 어떤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 투하가스 저장 용기실 내부에 제어반 및 화재 표시반을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관계자의 출입 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와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개요란에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 설치 장소의 기준을 쓰시면 좋겠죠. 자, 이 내용이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 쓴 내용이에요. 화재안전 기준도요. 자, 먼저 기준에 나오는 거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라. 방호구역 내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라고 화재안전 기준에 나오죠. 이 내용은 NFP 2001을 준용을 했어요. 용기는 방호구역에 가능한 가까이 있어야 하고 방호구역 내 화재나 폭발에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조작을 행한 후에
피난이 용이해야 하므로 출입구 부근에 설치를 제한한 것이다. 그렇죠? 배관이 길어지면 오는 사이에 뭐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아무래도 신뢰가 떨어지겠죠. 또 조작을 하고 빨리 피난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 부근에 이제 설치를 제한시킨 거죠. 그 다음, 온도가 40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해라. CO2는 일본 소방법에 나오는 거예요. 40도씨부터 온도 상승에 따라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기화가 돼 있고 거기 이제 또 온도 상승하면 기화 속도가 빨라지죠. NFPA는 저녁 방출 방식은 55도씨 이하, 국소 방출 방식은 50도씨 이하로 실내 온도를 제한시켰어요. 구체적이죠.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이거는 뭐 화재안전 기준 NFSC 106 제4조 1항에 보면 온도 상승 및 용기 등의 거기 나와 있죠, 이 내용이. 그리고 온도 상승 및 용기 등의 부식이 방지돼야 되겠다. 뭐 빗물 들고 직사광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온도도 상승될 거고요. 또 부식도 방지할 수 있겠죠. 부식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해라 그랬어요. 방화문이 먼저는 국가화재안전기준 NFS 106 제3조 8호에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란에 나오죠, 정의란에. 방화문이 구획된 실에 설치해라. 자, 용기의 설치 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인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라. 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정확히 알아야지 뭐 관계자들이 누출돼가지고 폭발하는 사고를 예방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즉시 조치도 할 것이고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라. 이건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간격을 규정한 거죠. 용기의 저장량을 뭐 액화가스 레벨미터 이걸로 측정할 때 사이로 레벨미터가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최소 3cm 이상은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또한 저장용기와 지판과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또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킨다. 이건 저장용기와 집합관이 약재 저장 용기와 방출했을 때 타 용기로 역류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00병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큰 실이 어디예요? 전기실. 일반적으로 전기실의 기준으로 하고 기타 뭐 발전기실이나 또 뭐 MDF실이라든지 각종 통신실에 뭐 30병, 50병 뭐 이렇게 들어가죠. 전기실 기준으로 가장 큰 병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발전기실 30병을 개방해야 되는데 체크밸브 없으면 다른 저장 용기로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집합관과 저장 용기 사이에 체크밸브를 설치해라. 이렇게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 설치 시 이제 고려사항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NFPA 규정과 같이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를 방호 구역 내에 설치를 권장한다. 왜냐하면 배관 설계가 단순해서 약재 불균형을 또 방지해주고요. 배관에서 기화되는 약재량도 좀 감소시키고 신속한 방사를 통한 화재 진화가 필요하다. 자, NFPA 규정과 같이 하자. 또 방화구역에 설치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소는 과학가스관리법에 의해서 근거한 기준을 설치하자, 준수하자. 과학가스관리법에 저촉되는 일정한 양이 되면 뭐 500 세제곱미터 기화된 양이 이상 됐을 때는 뭐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 뭐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죠. 뭐 IG100 질소가스 같은 경우는 뭐 20 서너 병 되면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 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용기실 골조공사 때
벽 두께나 철근 배근을 검토하게 돼요. 가스안전공사가 직접 와서 철근이라든지 벽 두께를 검토합니다. 또한 방화문 두께까지 그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죠. 방화문 두께가 6mm, 보통 뭐 1.6mm인데 여기는 6mm 이상, 굉장히 두꺼운 거죠. 방화 실내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외부로 폭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게 튼튼하게 방화 구조를 하게 됩니다. 또 연기 교체 중 약재가 방출될 경우 약재가 역류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방호 구역일 경우에도 체크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고려할 사항을 넣습니다. 참조해서 이산화탄소 또는 다른 가스계 소화설비가 나왔을 때는 이 내용을 같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 마지막 문제죠. 이 문제는 이제 시험 밸브암,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NFPA 13과 비교해서 개선 방안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NFPA와 같이 나올 때는 국내 하는 것보다는 NFPA에 근접해서 할 때 개선사항이 많이 나와요. 아직 NFPA는 많은 사례와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그 환경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NFPA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더 강화된 것도 있습니다. 시험 밸브, 유수검 장치가 설치된 습식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수력화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말단에 설치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시험하는 장치입니다. 자, 주된 목적이 있어요. 먼저 습식에는 화재 경보 시험이죠. 화재 경보가 들려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고 방호구역 내에 경보가 발신하고 수신반에 점등 경보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자, 모양을 보시면 말단 배관에 와서 개폐 밸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옆에 압력계를 하나 설치했어요. 그리고 하부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나 오리피스가 설치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국내에 설치된 모양이죠. 또 한 가지는 회양식 배관을 통해서 알람 밸브로 하나 배관이 오죠. 그래서 여기다 사이트 글라스 하나 설치하죠. 사이트 글라스 설치해가지고 시험 밸브암 기능을 대체합니다.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으로 보통 설치하는, 이런 건 보통 화장실에 많이 설치하죠. 자, 주된 목적, 건식은 시험 밸브 개방 후에 60초 이내에 소화수가 방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부가적인 목적으로는 방수압 및 방수량을 측정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부가적인 목적입니다. 또 헤드 하나 정도 개방한 양 이상이기 때문에 펌프가 기동돼요. 충압 펌프가 먼저 기동되고 그 이후에는 주펌프가 기동됩니다. 부가적인 목적입니다. 국내 설치 기준은 유수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 끝으로부터 연결해서 설치할 것, 또한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할 것, 또 개폐 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그 끝에 설치할 것, 시험 배관의 끝에는 물바지통 및 배수관을 설치해라. 목욕실, 화장실 또는 그 밖에 배수 처리가 쉬운 장소에는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FP 13에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어요. 먼저 습식에는 헤드 동작 시에 경보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1m 이내,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또 직경 25mm 이상의 배관에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량과 같거나 작은 내식성 있는 오리피스. 우리는 배관 말단, 가지배관 말단이니까 25mm죠. 일반적으로. 그 구경과 같은데 같거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량을 굳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습식 설비는 경보 시험이 주 목적이므로 가장 먼 가지배관 말단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성이 있죠. 그 다음에 건식 설비에는 헤드 동작 시의 방수 시간. 이건 목적이 방수 시간이네요. 가장 멀리 있는 가지배관에 말단에 설치하고요. 밸브는 플러그 또는
잎을 및 캡으로 봉인해서 공기의 누설 및 건식 밸브의 오동작을 방지한다. 이거 가장 먼 가지배관 말단이에요. 왜냐? 헤드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소화수가 이송되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단으로 간 겁니다. 습식과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준비작동시계도 있어요. 배관 파손 감시용 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들어가는 거죠. 더블 인터록 설비에 대해서는 건식 밸브와 같은 규정. 더블 인터록은 뭐예요? 감지기 또는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시에 개방됐을 때 또는 작동했을 때 밸브가 개방되는 거죠. 더블 인터록을 더블로 걸어놓은 거예요. 헤드 동작 시 방수 시간을 측정하는 거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말단에 설치하고 또 밸브는 플러그 또는 잎을 캡으로 봉인해서 공기의 누설 및 건식 밸브 오동작을 방지해야 되겠죠. 내부의 압력을 채워놨는데 세면 안 되겠죠. 일제 개방식에는 필요가 없어요. 배관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요. 자, 개선방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 가지 배관에 구경한 동일한 배관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를 한다고 했지만 NFP 기준에 따라서 헤드와 동일 유량을 방출하는 오리피스와 사이트 글라스를 연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설치하죠. 사이트 글라스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밸브는 건식 밸브의 경우에는 응축수 배출을 위해서 두 개의 밸브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밸브를 두 개를 설치한다 이거죠. 두 개를. 그래서 먼저 밸브를 설치해서 응축수를 배수를 하고요. 이건 응축수 배수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밸브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압력계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나 설치할 경우에는 수계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해서 루프형 신축 이음새로 연결한다. 자, 압력계가 있죠. 설치를 강요할 건 아니지만 이왕 설치한다 하면 한번 루프를 해서 설치하라 이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방법까지 됐는데 3교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물론 뭐 장유 영향 평가 제도 뭐 이런 것들은 뭐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으면 좀 쉽지 않았을 거고요. 법규적인 내용을 그대로 쓰도록 했던 내용이었고 비상전 우수전 설비 역시 법규적인 내용, 또 스프링클러 시험 밸브, 시험 장치 역시도 법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난 3회에 걸친 시험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유형과 경향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1회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계속 121회, 122회까지 이러한 패턴으로 가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난 3회에 걸친 117, 8, 9와는 약간 다른 경향의 시험 패턴이었으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시험 준비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감안해서 법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이번 시험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